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기 교수님께서 저한테 과찬을 해주셨는데 이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늘 모여주신 여러분께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인조반정은 1623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음력을 기준으로 시간을 쟀던 이 조선시대를 통해서 보면 아직 새해가 안 끝난 지금이니까 올해가 인조반정 400주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조반정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뺐냐 하면 반정인가 찬탈인가. 그러니까 이 반정이라고 하는 말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정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반정이란 말을 쓴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 시대가 올바른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전제의식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고, 찬탈은 그 유교 정치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신하가 무력을 동원해서 이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최고 권력자를 몰아내는 것을 찬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찬탈하는 사람들을 난신적자라고 부르고, 이 난신적자는 아무나 먼저 보는 사람이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유교 정치에서 찬탈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 그 인조반정을 반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걸 찬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몹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상황에 따라서 혹은 새로운 자료나 이런 것이 등장함에 따라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과연 이 이른바 인조반정을 반정이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 찬탈이라고 다시 고쳐 부를 것이냐 이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또 안 넘어가나요? 예. 예. 자, 인조반정은 음력으로 치면 1623년 3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자, 당시 국왕이었던 광해군을 그의 조카가 동원한 병력이 바로 창덕궁에 침입을 해서 바로 광해군을 강제로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조카였던 능양, 나중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인조라고 부르죠. 바로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된 정변을 보통 인조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신 표현 중에 어떤 정변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면 혁명이 되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정희 씨가 일으킨 5.16에 대해서도 이거를 혁명이라고 하느냐, 쿠데타라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논란을 벌였던 게 한국 사회인데,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이 사건도 역시 승자였던 인조나 그를 왕자리에 올렸던 서인들 입장에서는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혁명이란 말 대신에 이 반정이란 말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즉 숙부였던 광해군이 조카였던 능양군에게 쫓겨나왔던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서 있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앉아 계신
이 진주, 이른바 경상우도 지역은 인조반정과 대단히 밀접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남명 선생입니다. 그 남명 선생의 수제자로 불렸던 인물이 바로 내암 정인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암 정인홍이 이끌던 이 광해군대 정치판의 주류를 이끌었던 대북 세력이 바로 이 인조반정으로 사실상 몰락을 했죠. 자, 대북 세력이 중앙 정권에서 몰락을 하니까 그 여파가 바로 이 대북 세력 혹은 북인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곳 진주를 포함한 경상우도 지역으로도 심각하게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퇴계와 남명이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국 유학사 사상사에서 이 퇴계 선생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남명 선생보다 훨씬 크게 떠오르게 된 것도 바로 남명 선생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 북인들, 또 좋게 보면 이 대북 세력이 이 반정이라는 정변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몰락했던 것, 이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조반정의 결과는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대북 세력이 몰락을 하고 이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들이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인들은 이 반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후에 동조를 하죠. 그 인조반정을 겪고 나서 이른바 반정에 대한 남인 측 인사들의 기록이 꽤 많이 있는데 그 기록을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권이 합어도 권도를 행했지만 도에 부합한다. 여러분, 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이자 임기응변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신하가 임금을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내린 것은 임시 방편이자 임기응변이지만 뭐 광해군 자신이나 이 대북 정권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조반정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남인들의 소극적인 인조반정에 대한 어떤 인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정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광해군 정권이나 대북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정은 이 중국 고전인 예기 같은 책에 반란세, 반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요 발이라는 단어는 바로잡는다. 자, 난세는 뭐 여러분이 아시죠? 어지러운 세상, 어지러운 시대. 어지러운 시대를 바로잡아서 그것을, 요 저자는 지어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올바른 곳으로 돌려놓는다. 그래서 이제 이 반란세, 반저정에서 두 글자를 따서 우리가 반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정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광해군 정권은 올바르지 않고 뭔가 문제가 많았던 정권이었다라는 가치평가가 깊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인조반정이 어쨌든 성공을 했고 16년 가까이 권좌에 있었던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새롭게 왕이 됐단 말입니다. 즉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이 안정궤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조반정 이후 1623년 이후 조선왕조가 거의 망할 때까지 서인들이 사실상 조선의 권력을 오로지 했죠. 좀 심하게 말하면 만년 여당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사는 항상 승자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후에 광해군은 혼군 혹은 폐주라고 불려요.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뭐 광해군이라고 길게 세 글자로 쓰는 표현보다 그냥 폐주, 혼군 이렇게 쓰는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조 이후의 실록이나 이런 기록을 보다가 폐주나 혼군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거의 99% 광해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선 왕조에는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조나 종의 칭호를 받지 못한 사람이 3명 있죠. 누굽니까? 노산군, 연산군, 광해군이에요. 근데 노산군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쫓겨났지만 나중에 단종으로 이름이 돌아왔고 2명,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그대로 군으로 남았어요. 근데 엄밀히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 이 왕으로서의 어떤 난정이라든가 문제점은 광해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연산군이 훨씬 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혼군이라고 폐주라고 부를 때 이 주체는 연산군이 아니라 광해군입니다. 자,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아무래도 인조반정 이후 시대에 이제 연산군은 그냥 거론할 거 없고 오로지 광해군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이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광해군 정권은 혼조, 어두운 정권, 어지러운 정권이라는 걸로 매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재인식 혹은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다시 평가할 때 이 기존의 평가는 한번 인조반정 400주년을 맞이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조반정의 주도 세력, 그리고 왜 반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그 명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록이나 각종 자료에 나타난 걸 토대로 종합해 보면 이 반정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광해군을 몰아내야 되겠다고 최초로 기획했던 것은 대체로 122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체는 바로 능양군의 인척이었던 구갱, 구인후, 신경진. 자,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무장들입니다. 특히 신경진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거침없이 북상할 때 저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일본군을 막다가 죽었던 신립장군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신립하고 이 능양군 집안하고는 사돈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3명의 무장을 중심으로 한 인조의 측근들이 기획을 했고 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김유, 이귀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제가 최명길 평전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명길 같은 서인들이 동참을 하면서 그게 결국은 쿠데타가 발생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 왕권이 지배하던 중세 사회에서 왕에게 무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나 혹은 정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게 자기 목숨만 걸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실패하면 삼족을 멸할 수도 있는 아주 엄청난 도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도박을 대의명분이나 혹은 정의와 같은 이 표면적인 슬로건만 가지고 자행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근본적인 원한이나 실존적인 욕구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해군하고 조카였던 능양군 집안하고는 악연이 있었어요. 뭐 제가 PPT를 너무 무미건조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자, 선조는
원래 자기 본부인하고 사이에서는 후사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후궁들을 들였는데 그 후궁들하고 사이에서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 광해군과 그의 형을 낳았던 공빈 김씨라는 후궁, 그리고 인조의 할머니에 해당하는 인빈 김씨라고 하는 후궁, 요 둘 사이의 관계와 이 선조의 연결이 결국 크게 보면 이 광해군과 능양군 집안 사이의 비극의 원천이었어요. 자, 광해군이 선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자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첩의 자식이자 첫째 아들, 그리고 광해군의 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임해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남 임해군, 차남 광해군, 그 다음에 삼남이 신성군, 그리고 바로 오남이 인조의 아버지였던 정원군입니다. 자, 이 관계를 얘기하면 긴데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서 저쪽 서대문 쪽으로 가는 쪽에 서울역사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이 많죠.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문로, 세문안이라고 부르는데 그 광해군 초중반부터 이 세문안 지역에 왕기가 서려 있다. 풍수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광해군이 이 세문안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세문안이 정원군의 저택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원래 광해군 자신은 선조에 의해서 임진왜란 직전에 왕세자로 지명이 됐지만 선조 자신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광해군을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왕세자를 교체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여러 차례 보였는데 이 광해군이나 그 측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했던 게 뭐냐면 선조가 특히 이 정원군이나 신성군 그리고 의안군 같은 그의 인빈하고 사이에서 나온 소생들을 총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광해군 말년에 능양군, 그러니까 인조의 동생이었던 능창군이 결국은 역모 혐의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능양군은 자기 동생이 역모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관계없이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원한을 광해군에게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능창군과 능양군의 아버지인 정원군이 자식이 죽었으니까 이 광해군에게 대해서 느꼈던 반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컸겠죠. 우선 이 사실을 우리가 일단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저런 빌미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능양군과 그 주도 세력들에게 상당히 반감을 갖게 하고 정변 쿠데타를 일으키게 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 구인우나 신경진, 그리고 김유, 이기, 최명길 이런 인물들은 광해군 시대에는 전부 주변인들이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마지널맨입니다. 이 중앙 권력에서 핵심 세력과는 거리가 멀고 주로 주변, 그러니까 별로 주도 세력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아무래도 권력 핵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뭔가 출세를 꿈꾸거나 보다 많은 권력, 부와 명예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권력을 뒤바꿀 수 있는 정변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능양군가와 광해군의 악연이 바탕이 되었지만 정변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 즉,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더 나아가서 박수받을 수 있는 뭔가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역시 중요한 것은 폐모살제였어요. 자, 폐모살제라는 건 뭐냐? 광해군이 정확히는 1613년 4월에 영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 영모 사건이냐면 이 박응서라고 하는 역적으로 잡혀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잡혀왔냐? 여러분 문경세제 아시죠? 이 조선시대 때 문경세제는 경상도로 통하는 관문인데 그 당시 부산 동네에는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외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외관에는 수백 명들의 일본인들이 항상 머물면서 조선 상인들하고 무역을 벌였습니다. 자, 조선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사가고 일본 상인들이 그 부산 외관으로 가지고 왔던 것은 은이었어요. 실버. 자, 이 실버가 조선에서는 외란을 계기로 해서 점차 화폐로서 유통되기 시작을 하는데 1613년 그때 이 박응서라는 도적이 문경세제에 숨어 있다가 이 부산에서 서울로 은을 싣고 오던 장사꾼을 습격을 해서 죽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은 수백 냥을 강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상강도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박응서는 포도청에 체포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이 포도청의 수사 역량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끝날 뻔했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자, 역사 기록은 승자에 의해서 기록된다라고 하면 이 패자의 목소리는 묻히거나 왜곡될 위험성이 있지만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승자가 써놓은 자료를 읽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박응서가 포도청에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단순 강도가 아니다. 뭔 말이냐? 이렇게 은을 싣고 가던 장사꾼에게 은을 빼앗아 가지고 그 은을 미천으로 해서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 거사가 뭐냐? 광해군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광해군을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영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광해군 입장에서는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조작된 거라고 할지라도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박응서라는 은상 살해 사건의 강도 살인자를 체포해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역모로 비화가 된 거예요. 그 광해군 일기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수사 기록이 장황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정확히는 판단은 못하겠어요. 자, 인조정권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해군의 신복이었던 이이첨이 이 강도를 살살 꼬드겨 가지고 단순 강도 사건을 역모로 비화시켰다. 이게 이제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조선시대 역모 사건을 수사할 때 그 수사 과정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육체적인 고문이 자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자, 역모로 끌려온 사람을 의금부에서 치조하다가 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너 이러이러한 짓을 했으니까 이실직고해라. 그럼 보통 끌려온 사람이 대번에 실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부인을 하죠. 그럼 그 신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럼 바쁘셔가지고 사극 안 보십니까? 되게 이제 탤런트들이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안 되겠다예요. 얘들아 안 되겠다. 얘들아 안 되겠다란 말은 뭐예요?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이 얘기죠. 그럼 뭐 이제 곤장을 치던가 아주 중죄인이라고 하면 이 허벅다리와 종아리 사이에
나무 목봉을 집어넣은 다음에 무릎을 밟아버리는 거. 또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자백을 받아내야 된다고 하면 이 가슴이나 등 같은 것을 인두로 지지는 낙형 같은 걸 하죠. 아무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강건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고문을 받게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고문이 자행된 것을 토대로 해서 쓰여진 수사 기록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기록 외에는 딴 게 없으니까 그 행간을 잘 읽어가면서 대충 전말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영창대군이 당시 8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보다 한참 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갈 만한 어린 아이였는데 어쨌든 그 어린 아이가 박응서라는 도적의 수사 과정에서 광해군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만들겠다. 이런 추대자가 돼버렸으니까 이 속성상 영창대군은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영창대군은 결국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 광해군의 신복이자 대북파의 핵심이었던 이이첨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 주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곳에 있던 남명 선생의 고제 정인홍도 영창대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너무 어리니까 꼭 죽일 이유가 있느냐. 근데 어쨌든 죽습니다. 자, 죽게 되면 영창대군의 생모, 선조가 나중에 재혼했던 임목대비라는 왕대비의 이 광해군에 대한 원한과 증오는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자 이청을 비롯한 광해군 주변의 측근들은 제가 보기엔 여기서 좀 오버를 했어요. 시쳇말로. 광해군의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장차 광해군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1이라도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임목대비가 학렬상으로 보면 광해군에게 어머니지만 그러나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보면 광해군이 임금이고 임목대비는 신하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왕권을 생각한다고 하면 광해군에게 원한을 품거나 저주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논리 아래 영창대군은 죽여서 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목대비는 광해군에게서 분리시켜가지고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는 덕수궁에다가 유폐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자 이 효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던 당시에 이 서인들이나 광해군 정권을 비판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폐모살제야말로 광해군이나 이이첨 같은 사람들이 금수만도 못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래서 인조반정의 첫 번째 명분은 폐모살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제가 봐도 명백하게 광해군의 실책인데 자,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첩의 아들이자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대였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왕세자가 되거나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서울을 향해 몰려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조가 광해군을 왕세자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전쟁이 전개되면서 아버지 선조는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엄밀히 말해서 선조 임금은 1592년 연말까지 서울에서 의주까지 피신한 거 말고는 전쟁 수행을 위해서 별 역할을 못했어요. 반면 광해군은 최악의 경우 자기 아버지 선조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서 만주로 탈출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분조. 분조라는 게 뭐냐면 조정을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임시정부입니다.
이걸 이끌고 전쟁을 사실상 지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선조는 광해군이 그래도 여러 아들 중에 가장 나름대로 싹수가 있어서 왕세자로 앉히긴 했지만 아버지이자 왕인 자기의 위신은 백성들 혹은 신하들 눈에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이 분조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이 광해군을 왕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상 선조와 광해군의 관계가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그 조선에 들어와 있던 명나라 군대 장수들도 선조보다 광해군을 훨씬 높이 평가했어요. 선조는 명나라 군대에게 군량이나 군수물자도 제때 대주지 않고 그저 의주에 가서 시쳇말로 죽치고 있는데 광해군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총기 있게 모든 일을 잘한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명나라 조정이나 이 조선에 파견된 명군 장수들 중에는 아예 이참에 선조를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광해군을 대신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날 무렵이 되자 명나라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선조가 광해군을 조선의 왕세자로 승인해 주세요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계속 퇴짜를 놓습니다. 그 퇴짜를 놓은 명분이 뭐냐면 둘째 아들이자 첩외자식이기 때문에 왕세자로서 불가하다 이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선조가 말년에 늦장가를 든 거죠. 그 말년에 늦장가 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권력의 세계에서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목대비라는 광해군보다 훨씬 어린 여자의 몸에서 영창대군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영창대군이나 선조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눈을 굴리던 사람들이 광해군을 왕세자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광해군은 엄청난 위기의식, 공포심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즉 국내에서는 영창대군이 태어났고 아버지도 나를 옛날만큼 제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아버지 배후에 있는 명나라도 나를 왕세자로 승인 안 해주니까 굉장한 위기의식에 쩔쩔맵니다. 그때 이제 이 남명 선생의 고제였던 정인홍이 이 1608년에 상소를 올려가지고 선조를 아주 맹렬하게 질타를 하죠. 전하가 이 유영경이라는 신하의 꼬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정해놓으신 왕세자의 위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식의 아주 맹렬하게 선조와 그 선조에게 아부하는 이 당파로 보면 소북이에요. 이들을 질타했던 그 정인홍의 상소를 받았을 때 이 병석에 있던 선조는 격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인홍을 유배시키는데 근데 참 하늘의 뜻이라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유배길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선조가 급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천신만고 끝에 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광해군의 문제점은 아버지가 여러 아들 중에 왕세자로 정할 때는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인데다가 이게 갑자기 명나라하고 신하들 사이에서 자기를 낙마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10년 가까이 쭉 겪으면서 이 마음속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그저 어떤 생각에 집착을 했냐. 내 권력, 왕권을 어떻게 지킬 거냐.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자기 아버지하고는 또 다른 정책으로 민생을 살피고 국방을 강화하는 정책에만 매진했으면 되는데
여기에 너무 심각하게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항상 그 주변에 그런 광해군에게 밀착해서 자기 벼슬을 높이거나 출세를 꾀하는 이런 인물들이 꿰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핵심이 이첨일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해군의 제가 볼 때 가장 큰 실책은 그가 왕이 된 지 4년 차가 되었던 1612년 말부터 이 풍수사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자, 외란 때 경복궁이 불에 타고 서울에 있는 궁궐들이 대부분 다 소실되어 가지고 광해군이나 선조가 머물던 궁궐이 어디였냐면 덕수궁이었습니다. 근데 덕수궁이라는 게 원래 정식 궁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월산대군이라는 왕자의 저택이었습니다. 근데 외란 중에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궁궐이 불에 타니까 왕들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그 덕수궁 그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광해군이 창덕궁을 재건하고 창경궁도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중건을 했는데 그 새로운 궁궐을 다시 지어놓은 다음에도 덕수궁에서 그 궁궐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제가 광해군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 전후 맥락으로 따져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창덕궁에서 노산군도 숙부에게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연산군도 폐위된 곳이 창덕궁이다. 나는 창덕궁 생각만 하면 영 꺼림칙하고 칙칙하다. 그러니까 순전히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궁궐을 다시 지어놓고도 글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런 광해군의 심리를 아주 민원하게 눈치챈 자가 풍수사 이의신이라는 자였어요. 이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해군에게 지금 전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이미 한양의 지기가 다 쇠해서 창덕궁이든 창경궁이든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인 광해군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저기 서울 북쪽에서 경기도 쪽으로 가다 보면 임진강가에 교화라는 동네가 있어요. 파주. 왜 교화냐? 임진강하고 한강이 거기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만난다 그래서 교화예요. 교화로 수도를 옮기면 당신의 왕권이 반석에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광해군이 그 말을 완전히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신하들은 어처구니가 없죠. 이 광해군 연간의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 조선왕조 역사 전체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는데 이 세 명의 정승이 교화는 서해 바다 쪽에 치우쳐 있고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은 데다가 지역이 너무 좁아가지고 한 나라의 국도가 되기에는 형편없는 곳입니다라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미 풍수사들하고 깊이 연결되었던 광해군이 그 교화로의 천도를 반대하는 대안으로 뭘 제시했냐. 그러면 궁궐을 새로 짓겠다. 이미 청덕궁하고 창경궁을 새로 지어놨는데 그 궁궐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궁궐을 짓겠다는 대상지 중에 하나가 아까 왜 능양군 정원군의 저택이 서울역사박물관 자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풍수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문안 지역에 왕기가 서려 있다. 그러니까 궁궐을 지어서 그 왕기를 눌러야 자기 왕권이 오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경덕궁, 지금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희궁이라고 부르죠. 경덕궁이라는 궁궐을 짓기 시작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 인왕산 자락으로는 인경궁이라는 궁궐을 또 짓습니다. 자, 당신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때예요. 근데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아무리 자기 명분이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궁궐 두 개를 동시에 짓기 시작하면 이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세시대 때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때 집권자들이 제일 손쉽게 취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농민들에게 토지세나 이런 것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증세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종합소득세나 재산세 많이 나오면 가슴이 뿌듯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바로 여기서 이제 상당한 반감이 퍼지고 있는데 그 반감을 바로 이 토목공사 남발이라고 하는 걸로 들고 나온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결사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명을 돕지 않고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바람에 명나라가 다시 만들어준 은혜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분을 들이대면서 능양군 일당이 바로 인조반정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제시한 겁니다. 근데 뭐 역사라는 게 항상 자료에 입각해서 봐야 되니까 이 두 개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토목공사 남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광해군의 명백한 실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진시황부터 광해군까지 토목공사 해갖고 뒤끝이 좋은 왕이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당시 반정군이라고 불리는 반광해군 세력의 군사력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실제로 정권에 도전하려고 모은 병력은 700명 정도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700만밖에 안 되는 병력에게 어쨌든 권력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인조반정 자체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이 광해군이 권력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광해군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반정이 성공하니까 아무래도 정치판을 승자 중심으로 새롭게 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집니다. 남명 선생의 고재로서 합천에 머물고 있던 정인홍을 서울로 붙잡아다가 참수하고 정인홍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광해군의 측근으로 사실상 권력의 실세였던 이첨도 처형됩니다. 그리고 광해군 정권의 중심 세력이었던 대북파는 사실상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되면서 권력에서 사실상 제거돼 버리죠. 대신 이 정변을 주도한 서인들이 정사공신, 사직을 바로잡은 이 공신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벼슬을 대충 다 장악해서 한 64%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 반정에는 적극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북파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영남 남인과 이 소북 세력을 같이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 이른바 인조반정 이후의 조정은 대북 서인들이 약 64%, 그리고 남인과 소북이 27%, 9% 정도를 차지해요. 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왔냐? 이 광해군대의 그 패모론이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면서 효라고 하는 가치를 강조하자고 주장했던 서인과 남인 소북들이 다 조정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광해군 연간의 자료를 보면 광해군 정권에 대해 서인이 이를 갈고 남인이 원망을 품고 소북이 비웃는 형세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와중에 결국 인조반정 성공 이후에는 김유와 이기라는 두 서인이 원훈이라는 것은 최고 공신이라는 뜻입니다. 공신에 대해서 권력의 정점에 쓰고 역시 같이 참여했던 이서 최명길 같은 인물이 주요한 포스트를 장악을 하죠. 그리고 광해군 연간에도 영의정을 했던 남인 이원익을 그 유배지였던 양평에서 불러가지고 영의정 자리에 앉힙니다. 자,
이 조선왕조의 관직 체계상 영의정이 왕 다음가는 넘버 투 권력자인 걸로 보이지만 이때 이원익은 넘버 투 권력자가 아니라 실세였던 관정공신들에게는 그저 얼굴 마담 역할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조반정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 광해군 정권의 공과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자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절이었다면 그가 왕세자가 되거나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광해군의 운명을 바꾼 것은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음력 4월 13일 날 부산이 함락되고 동래가 떨어진 다음에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서울을 향해서 밀려오니까 그해 4월 29일 날 이제 선조는 북쪽으로 피신하기를 결정하고 이 광해군이 학문을 좋아하고 총명하다는 평가 아래 바로 왕세자로 전격 지명을 했던 거예요. 광해군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게 개인적으로는 역설적이지만 굉장한 행운이었다. 전쟁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그는 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사회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선종할 수 있었는데 이 전쟁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 선조가 최악의 경우 만주 지역으로 귀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광해군이 조선에 남아가지고 감국이라는 말은 이 국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총괄하면서 분조 활동을 통해서 유공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야 누구나 다 휴대전화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꺼놓지 않는 한 어디가 있더라도 다 전화 한 통만 하면 연결이 되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은 의주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 진주나 산청 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우리 왕이 지금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존재감 자체가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랑 평안도에서 헤어져 가지고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를 이렇게 미음자로 돌면서 전쟁을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전주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이 궁궐에서 태어나서 궁궐에서 자라고 궁궐에서 결혼식 올리고 궁궐에서 놀다가 궁궐에서 죽는 게 보통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서 자의가 아니지만 궁궐 바깥에서 가장 오래 외박한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그 2년 가까이 외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자신에게는 굉장한 갓난 신고를 초래했겠지만 여러분 평소 같으면 일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와 같은 오지를 직접 자기가 돌아다녔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정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이고 지금 전쟁 중에 국왕이 어디 가서 존재감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해군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백성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니까 백성들이나 이 광해군을 수행해서 다니는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광해군이야말로 살아있는 국왕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제가 써놨지만 종사존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한 갓난 신고와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1608년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된 다음에 한 5년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선조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인, 서인, 남인, 북인으로 당파의 쟁투, 이른바 당쟁이 시작된
시점이잖아요. 자, 그런데 선조 말년도 마찬가지고 광해군 즉위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임진왜란이라는 7년의 전쟁이 남긴 후유증을 치유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려면 정파 사이의 분열이나 대립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해군은 최소한 이 전쟁 상처 극복을 위해서 연립정권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상 만들어냅니다. 남인, 북인, 서인 관계없이 나름대로 능력과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조정에 등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역량과 역할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광해군 시대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치적이 있습니다만, 자, 전쟁 끝나게 되면, 이 외란 같은 7년 전쟁 끝나게 되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해요. 근데 여러분, 전쟁 중에 어떤 걸로 제일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전투에서 적군에게 총이나 칼을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몰살하는 게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 같은 것을 광해군이 만든 건 아니지만 전쟁 직후에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 생산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의, 약, 여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동의보감을 만들었다든가, 그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대동법 같은 거, 이거를 확산시키지는 않았고, 이 광해군 자신이 대동법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연구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동법을 실시하는 것도 그의 업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 사람이 전쟁을 직접 군주를 이끌면서 일선에서 치렀기 때문에 명나라나 일본에 대한 감각이 딴 군주들하고는 상당히 남달랐던 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한반도의 그 어떤 지역을 가봐도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 곳은 없어요. 진주만 하더라도 당장 이 앞에 있는 진주성이 임진왜란의 어떤, 좋게 얘기하면 영광과 상처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유적 아닙니까? 그러니 뭐 진주성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함락된 다음에 수만 명의 진주 사람들이 도륙당한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만, 이 외란 끝나고 나서 지식인이나 백성 할 거 없이 일본에 대한 원한이나 적개심이 얼마나 높았을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광해군 시대 때 주목되는 건 뭐냐면, 그가 이런 일본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을 억누르고 일본하고 복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는 1609년 그가 왕이 된 지 2년 차에 들어서던 해였어요. 또 왜 모든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일본과 복교를 했을까? 그가 전쟁 치르면서 일선에서 봤던 일본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그는 조선군이 쉽사리 일본을 당해낼 수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미 7년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되면 조선은 또다시 전쟁을 겪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또 다른 배경은 뭐냐면, 자, 늑대가 물러가고 나니까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외란이 끝나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일본에 대한 안보 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바로 이 선조 말년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저 만주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서 누르하치가 이끄는 여진족의 세력이 급속히 커져가지고 얘들이 명과 조선을 압박해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 생각에는 새로운 강족으로 등장한 저 서북 지역의 누르하치의 여진족을 막는데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 부산 쪽에 있는 일본하고의 관계를 방치하거나 그들하고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침략하게 되면 조선은 남과 북에서 동시에 적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일본하고의 관계를 억압하면 그 원한을 억누르면서 복교를 했던 것이고, 이 기후약조라는 거를 체결을 해서 다시 부산에다가 일본인들의 거주를 허용을 하고 대마도와 무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좋은 거라고 하면 일본이 엄청난 원수니까 일본 반교하고 일본 쳐들어오면 공대를 이용해서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사실상 외란을 계기로 해서 골병이 든 나라라고 보는 게 사실상 확실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원수지만 또 다른 강적인 후금을 막기 위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중원과 명예에 대한 분조 당시의 경험을 통해서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구도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죠. 지금도 우리 외교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일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660년에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8년 뒤인 668년에는 또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일 때까지만 해도 어떤 착각을 했냐면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면 백제의 옛 땅이나 고구려의 옛 땅을 신라 영토로 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죠. 근데 당나라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잖아요. 어떡합니까? 오늘 국사 시간에 잘 배우셨지만 저 백제에 점령한 다음에 충청도 전라도를 신라 땅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주에다가 웅진 도독부 만들어서 자기 직할령으로 삼으려고 했고, 또 평양에다가는 안동 도읍을 만들어서 당나라 땅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신라가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후에 신라가 제일 먼저 취했던 외교 정책이 뭡니까? 일본에 사신을 보낸 거였어요. 왜 일본에 사신을 보냈을까요? 앞으로 동아시아 최강국인 당나라하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판에 저 북쪽으로 신라가 군대를 보내서 싸워야 되는데 일본이 만약에 부산 쪽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뭐. 신라가 당나라나 일본만큼 강한 나라가 아니고 중간에 끼어 있는데 당나라와 일본을 동시에 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라 사신이 일본 가서 뭐를 교섭하겠습니까? 아마 제일 좋은 거는 당나라랑 우리랑 싸울 때 일본 니들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냐? 이걸 타진했겠죠. 그건 최상의 시나리오고, 그게 안 되면 신라 사신은 일본에게 뭘 요청했을까요? 우리가 당나라랑 싸울 때 니들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 그대로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이 정도였겠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10억을, 1억을 빌려야 되는데, 야, 인마, 1억만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서 머리 숙이고 온갖 김밥 말아가면서 1억만 빌려주면 좋겠다라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신라가 아무래도 옛날하고 다르게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신라는 옛날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나라였다 라고 하는 거를 기정사실화 시킨 게 720년에 나온 일본 서기예요. 근데 이후에 한국사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한반도가 대륙하고의 관계가 나쁠 경우나 심각했을 경우 일본하고의 관계는 최소한 좋거나 현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해군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전쟁을 치러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광해군이나 이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즘으로 지금 뭐라고 막 비판했을까요? 너 토착 왜구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교라는 거는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살아남고 자기 국가를 유지하는 게 외교지. 명분도 중요합니다만 광해군이 보기에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도 일단 양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피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 이런 마인드는 결국 이 경험이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었던 거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외교 감각은 상당히 탁월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결정적인 시책 중에 하나였던 패모살제. 첩자이자 둘째 아들로서 의외의 왕세자가 되었던 것은 행운이었지만 결국 그가 쫓겨나게 되는 비극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명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해군을 전쟁 중에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다가 막상 왕세자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싸늘하게 거부합니다. 거기 아버지 선조는 또 눈치 없이 재혼했고 영창대군이 탄생해요. 그러자 이 유영경이라는 선조에게 엄청나게 아부하던 영의정이라는 자가 광해군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가진 공작을 벌이고 아버지는 외면합니다. 이때 광해군에게 정신적인 의지처가 돼준 인물이 바로 남영 선생의 고재였던 정인홍의 상소였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광해군을 어쨌든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정인홍의 공로였습니다. 그 천신만고 끝에 1608년에 즉위를 했는데 그가 즉위한 다음에도 영모 사건이 계속 빈발하죠. 그러면 이미 왕세자로 있는 수십 년간 누적된 트라우마에다가 왕이 된 다음에도 영모 사건이 빈발하니까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지키고 공고히 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항상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이 집착을 하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이상한 시쳇말로 날파리들이 중간에 꿰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풍수사들이고 바로 흔히 얘기하는 간신배들이 거기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 와중에 1613년 문경세제 조령에서의 은상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추곡사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결국 영창대군이 피살되고 그리고 영창대군의 생모이자 광해군의 계모였던 임목대비가 광해군에게 극단적인 원한을 품게 되죠. 그러자 이첨일파는 임목대비도 장차 광해군의 왕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즉 왕조에서 최대의 가치는 충이다. 충에 반하는 어떤 가치도 인정될 수 없다. 반면 서인과 남인들은 패모라는 게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패할 수가 있는가. 인간의 기본이 효인데. 그래서 충과 효가 여기서 맹렬하게 대립을 합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조선은 효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러자 이첨일파는 어떤 명분을 들이대느냐. 우리는 영모 이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광해군의 왕권을 지켜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를 토역 담당자, 영모를 토벌하는 토역 담당자. 자, 이 충성을 강조하는 왕조 국가에서 토역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임목대비를 덕수궁에 유폐하고 장차 왕 대비 자리에서 쫓아내는 문제에 조금만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너 영모에 동참하는 자지라고 하는 논리로서 가차없이 다 쫓아냅니다. 이 와중에 서인과 남인들이 다 조정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인이 이를 갈고 남인이 원망을 품으며 소북이 비웃는 그런 정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쉬운 게 광해군이 이 이첨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방임했던 것. 그러니까 이 최고 권력자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옛날부터 측근을 어떻게
철저하게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거라고 하는 것을 이 광해군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토목공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왕권 강화를 열망하다 보면 이 풍수질이나 미신 같은 것을 혹시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의신이라는 풍수사가 교화로 천도로 하자. 그리고 이제 이 강력한 천도 반대론이 퍼지니까 광해군이 그 대안으로 신하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제시한 게 그러면 내가 궁궐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서울역사박물관 자리에 경덕궁 그리고 그 위쪽 북악산 쪽으로 인경궁이라는 궁궐공사에 올인을 하게 되죠.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증세가 이루어져요. 근데 증세까지는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재정이 문제가 되니까 매관매직, 관직을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아니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치면 보석이죠. 돈을 받고 그 죄를 면회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 정상적인 과거 시험을 통해서 벼슬에 올라서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하찮은 자가 돈 좀 있다고 파는 벼슬을 사가지고 갑자기 당상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이 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납은 당상, 은 바치고 당상 자리에 올랐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이 토목공사 자체도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 광해군의 가장 결정적인 실책은 뭐냐면 이 조도사라고 하는 것을 파견한 거예요. 조도사. 자, 조도사라고 하는 건 뭐냐? 요즘 개념으로 치면 임시어사입니다. 임시어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궁궐은 지어야 되겠는데 그 궁궐 짓는 데 필요한 재정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도사라고 하는 광해군의 측근을 지방에 보내가지고 지방의 관찰사나 수령들을 좀 심한 말로 들들 볶아가지고 빨리 각종 물자라든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압박하는 직책. 그게 조도사입니다. 근데 이 조도사를 정상적인 벼슬아치들을 시켰으면 후유증이 별로 없었을 텐데 아주 출신이 미천한 자들 중에 돈 바쳐서 당상이 되거나 하는 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사회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이른바 완장을 차게 되면 그 완장 찬 다음에 갑질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 자들이 바로 지방에 가서 이 사족들에게 갑질을 한 겁니다. 그럼 사족들은 내가 사서삼경 읽고 공부해서 어떤 사대부로서의 품격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찮기 짝이 없는 인물이 조도사라는 완장 차고 와서 빨리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도사에 대한 반감은 결국 누구에 대한 비판과 반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광해군이나 대북 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광해군이 가장 큰 실책이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 전라도 경상도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렴주구로 하니까 민원이 폭증합니다. 자, 역사라는 건 어쨌든 자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그걸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전라도에서 지방 수령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에서 농민들에게 세금 거두거나 그 거두는 방식이 너무 가혹하고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에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도신이다. 도신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도둑질하는 신하라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해서 벼슬아치가 되어가지고 지방의 수령으로 출세해서 왔는데 내가 이 수령으로서 2년 혹은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이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세금 걷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거니까 뭐라고 썼냐? 하루라도 더 관직에 있으면 이게 백성들에게 죄가 됩니다. 자, 지방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정권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심을 얻는 사람이 결국 정치판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김충보라고 하는 아주 노비 출신이나 마찬가지인 자들이 조도사들이 되어가지고 사대부들을 지방에서 마구 모욕을 하니까 이 사대부들이 광해군 정권에게 등을 돌리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빌미가 뭐예요? 저것들은 효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정권이다라는 이 폐모살제까지 막 겹치면서 이게 이제 광해군 정권을 배관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해군 쫓아내는 명분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명나라의 은혜를 배신했다 이거였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해군 정권은 명과 청이 교체하는 동북아의 세력 재편식입니다. 그럼 광해군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외교적으로 했던 사람이냐? 명의 사대 하대. 그러면 사대라는 거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대신 오랑캐라고 취급하던 후금도 기미하려 했다. 여러분 기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얼굴에 기미 지우는 거 말고 이 기미라는 말이 뭐냐면 요 기는 말 곱비 그리고 미는 소의 호투래입니다. 뭐 거꾸로인지도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뭐냐면 상대방을 성질나지 않게 잘 구슬러 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다독이는 정책. 이게 원래 중국의 한족들이 원래 흉노 같은 북방 이른바 오랑캐들에게 쓰던 정책이에요. 자, 후금을 오랑캐라고 비판하는데 쟤들한테 사서삼경이 어떻고 충효가 어떻고 얘기해봤자 마이동풍이니까 와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면 적당히 들어주고 뭘 좀 달라고 하면 주고 잘 대접해서 반감 품지 않게 적절히 다독이는 정책. 이게 그의 외교 정책의 기본이었어요. 즉 사대와 기미였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광해군이 나름대로 책은 열심히 읽은 사람인데 그 광해군 일기라는 실록에 보면 광해군이 제일 열심히 읽었던 책이 뭐냐? 고려사였습니다. 고려사. 요새 여러분 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꽤 세간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고려라는 나라가 아주 재미있는 나라잖아요. 조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외부 압력에 노출되었던 나라가 고려 아닙니까? 송나라, 거랑, 금나라, 원나라.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온갖 외교적 지혜를 짜냈는데 이 광해군의 신하들에게 계속 그래요. 고려가 했던 외교 정책대로만 해야 조선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 강대국 옆에 있으면서 약국이 살아남으려면 정보 수집, 보안, 군비 강화를 동시에 해야 된다. 특히 재밌는 거는 고인임전 사제기간.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임해도 전쟁을 할 때에도 사시는 그 사이에 있었다. 뭔 얘기냐면 아무리 적대적인 상대랑 전쟁 혹은 전쟁 직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양국 사이에 끊임없이 사실을 완화시켜서 상대나 내가 오해를 하는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 또 요즘으로 치면 핫라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핫라인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은 임진왜란 같은 전쟁을 직접 치르지 않았으면 가질 수가 없는 마인드예요. 아마 그래서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 이 외교에서 정보라든가 보안 이런 것에 가장 관심과 예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단연 광해군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19년에는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명나라 군대와 함께 누르하치의 후금 군대를 치는데 원병을 파견합니다. 이 전투를 우리 역사에서 심화 전투. 여기에 이제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파견해서 한 13,000명 정도의 병력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외부에 군대를 보낼 때 그 군대의 사령관은 대체로 문신을 임명하는 게 보통입니까? 무신을 임명하는 게 보통입니까? 무신이죠. 근데 광해군은 문신 강홍립, 당시 형조 참판이었던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요. 왜 그랬을까? 광해군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조선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명나라 요청에 따라서 군대 파병하면 이 군대가 압록강 건너서 만주에 들어가는 순간 조선군에 대한 작전권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명나라 군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명나라 군대는 보나마나 자기들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선군을 화살바지나 총알바지로 앞장 세워가지고 마구잡이로 전쟁터로 몰고 갈 거다. 그런데 그 명나라 장수들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통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굴까? 이 중국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필담이라는 것도 있지만 필담은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고 이게 오해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커요. 뭐 강홍립을 이 원정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뭐냐? 당시 조선에서 중국어를 제일 잘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왕 옆에서 통역으로 오랫동안 일해가지고 중국어에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밀지라 그러는데 패하지 않는 전투가 되게 해라. 당신한테 13,000명의 아까운 목숨을 맡기니까 얘들이 낯설고 물설고 산설고 땅설은 만주에 가서 개죽음 당하지 않도록 적절히 처신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명과 후금 사이의 전투 상황을 보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집니다. 져서 강홍립이 거느리고 갔던 병력 중에 한 7,000명 정도가 몰살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도 명나라는 계속 조선에서 원병을 끌어다가 후금을 치려고 했어요. 왜? 이재희의 수단으로. 이게 원래 강대국들이 늘 써먹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광해군의 처신이 아주 재밌습니다. 군대 원병은 한 번 보내면 족하지 더 이상은 보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당시 명나라의 정보 관련 장교들 중에는 저 강홍립이 고의적으로 누르하치랑 싸우지 않고 일부러 항복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그런 명나라의 조선에 대한 의심을 풀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굴립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명나라 사신이 저 심화 전투 이후에 다시 조선에 와서 이제 군대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압록강 건너서 의주에서 서울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신이 서울까지 오는 한 10여일 동안 사신이 지나는 길목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들을 수십 명씩 동원해가지고 사신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신이 보기에 갑자기 갈 때마다 웬 흰 상복 입은 여자들이 통곡을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좀 이상하겠죠. 사신이 묻습니다. 저 여자들 도대체 왜 저러냐? 뭐라고 통역이 얘기하냐면 다 저 사람들은 심화 전투 때 남편이나 자제를 전쟁터에 보냈다가 죽은 사람들의 미망인이나 모친들입니다. 사신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우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신이 서울에 와서 군대 또 보내달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일종의 보면 사기술인데 광해군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외교는 가끔 사기술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 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랑 상대할 때는 전공법만 가지고는 외교가 될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해군 말년에 이 명나라의 패장병 장수 모문용이라는 자가
평안도 일대에 들어왔고, 그를 따라서 요동에 있던 한족들이 대거 조선으로 와서 조선에 손을 벌렸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광해군은 기본적으로 이 사수를 피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교에서 표방했던 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근본은 자강, 우리 스스로가 힘을 키워서 뭐 요즘으로 치면 자주국방을 해야 되고, 동시에 저 후금 오랑캐에게는 기밀을 제대로 잘해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어서 혹시라도 침략이나 쳐들어오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교 전문가들을 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진주를 포함한 경상우도 지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인홍, 그리고 정인홍의 최측근이었던 이첨과 광해군 그리고 인조반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명 선생의 고제인 정인홍이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하죠. 우선 외란 때 딴 사람들 다 피난 가고 숨어버리거나 했을 때 스스로 의병을 일으켰잖아요. 경상우도 지역의 의병들이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전쟁 중에 시쳇말로 비겁하게 피난 안 가고 목숨 걸고 적과 싸웠던 사람들의 명분이라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정인홍은 의병장으로서의 명분뿐만 아니라 남명 선생의 수제자라고 하는 확실한 지역사회의 명망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광해군에게 너무너무 절실한 건 뭐냐? 1608년 명나라도 자신을 외면하고 아버지 선조도 외면하고 유영경이는 자기를 낙마시키려고 할 때 과감하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광해군을 감싸줬던 사람도 정인홍이잖아요. 광해군 입장에서는 정인홍에게 엄청난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인홍에게는 이것이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기의 힘이었어요. 나는 광해군을 왕자리에 올리는데 1등 공신인 사람. 내가 임진왜란 때 뭐 했냐? 일본군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경상우도를 보존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제일 학덕과 인망이 높은 남명 선생의 수제자다. 그럼 이 세 가지만 내세우면 광해군 정권에서는 정인홍에게 도전할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정인홍이 서울에 있지 않고 합천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제가 3시간 반 버스를 타고 왔는데 합천에 있던 정인홍이 서울 올라가려면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저 사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갑니까? 아마 한참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들렸다가 거의 수십 일 걸려서 서울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정인홍의 어떤 앞잡이 내지는 대리인 역할을 했던 이첨은 어떤 인물이냐? 이 인물은 사실은 정인홍하고는 출신이나 배경이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자, 정인홍은 그래도 어쨌든 선조 이후에 조정에서 새롭게 권력의 실세로 등장한 살인파, 훈구나 척신들에게 대적하면서 사회적으로 명망을 쌓고 엄청난 피를 봤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첨은 누구냐면 이극돈이라고 연산군 그 시절에 훈구 척신 중에 골수 같은 인물이에요. 그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뭐 남명 선생의 고제 같은 그런 학적 기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디입니까? 저기 도봉산 이런 지역에다가
그 남명 선생을 모시는 서원을 세우려고 시도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좀 이쪽 경상우도 쪽에서 보면 짧은 가방끈을 억지로 길게 하기 위한 일종의 무리수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정인홍과 마찬가지로 의병은 아니었지만 외란 때 상당한 정도의 공을 세워요. 어떤 공이냐면 외란으로 조선왕조 역대 왕들의 초상화, 여러분 어진이라고 하죠. 왜 전주에 가보면 경기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경기전에 뭘 모시고 있습니까? 태조 이성계의 전신 초상화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 초상화들이 거의 다 불타버렸는데 이 이이첨이 그 어진을 일본군의 방화로부터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가지고 이 외란 끝난 다음에는 거의 의병 못지않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광해군이 왕이 된 다음에 공신으로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사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광해군과 정인홍을 농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 기억하시죠? 인조반정이라는 것이 중세 왕조에서는 신하가 군대를 이용해서 왕을 쫓아낸 거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남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권이 합오도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임시방편이지만 도에는 합당한 거다. 그래서 이제 약 27%의 벼슬은 남인한테 주고 6%는 소북한테 줬잖아요. 근데 이 이첨이 이끄는 대북은 시쳇말로 서인이나 남인을 자기의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외란 때 공도 세웠고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남명 조식 선생의 고재이기 때문에 니들 임진왜란 찌질한 역할도 제대로 못했던 서인 남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월한 집단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군자하고 니들은 소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에나 훌륭한 사람,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두부자리들이 니들은 전부 소인배고 우리는 전부 군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독단적으로 정치 운영을 했던 것이고 이게 기존의 살인정치 관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밀어붙이려고 했냐. 결국은 태모살제 이후에 우리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자는 다 불충한 자들이고 영모에 동조하는 자들이다. 이 광해군의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한계는 뭐냐? 정인홍은 남명 선생의 고재로서 정권에서는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광해군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호메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호메인. 여러분 이란의 호메인이라고 아시죠? 지금도 이란은 호메이니가 죽었지만 그의 후계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워서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린 그 호메이니가 모든 명분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 정도로 정인홍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살림. 여러분 살림이 뭡니까? 숲이 아니고 벼슬에 부르면 웬만해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벼슬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왕이 자기가 얘기하는 내용에 별로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면 가차없이 벼슬을 던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고 그런데 뒤집어 보면 굳이 중앙에서 벼슬하지 않아도 지방에서 떵떵거리면서 그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지역의 말로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광해군 일기에 뭔 표현이 나오냐면 정인홍에 대해서 요집정병. 이 말은 뭐냐? 멀리서 정치 권력을 잡았다. 이거 뭐냐면 정인홍이 나중에 영의정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자기 집 짓고 벼슬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안 올라오고 이 삽천 일대에 머물면서 자기 대리인을 보내가지고 이첨하고 편지 주고받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정책을 조율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곧바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또 이첨이라는 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의 속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정인홍의 최대 실책은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합천에 머물렀던 거예요. 권력은 그 권력 의지가 확실한 사람만이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인홍이 서울에 살면서 직접 정치판에서 조율했다라고 하면 이이첨이 그렇게 만나가는 것도 제어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광해군에게는 엄청난 존재였기 때문에 광해군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광해군이 극단적으로 풍수쟁이라든가 천도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조율사 역할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살림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합천에 있으면서 요집 정병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바로 광해군과 만날 시간도 거의 없고 만나자마자 내려가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광해군의 왕권 강화에 몰두하면서 초심을 망각하면서 결국 측근 통제에 실패하는 것을 제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뭡니까 저기 서울대에서 열린 뭐 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더니 그 저 진주에서 올라오신 몇 분이 뭐 저한테 막 항의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인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살림이라고 하는 명예에 취해가지고 그 명예에 취한 상태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한 거. 그게 광해군도 비극으로 떨어지고 자신도 결국 80이 넘어서 처형당하는 그런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이첨이 광해군과 정인홍을 농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위된 책임은 제가 볼 때는 광해군의 몫이 가장 커요. 그 5.16이 일어났을 때에도 주한미군하고 당시 한국군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정예병을 이끌고 있던 일군 사령관 이할림이라는 사람이 이 쿠데타군을 진압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 핵심 권력자였던 장면 총리가 수도원에 숨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5.16이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휴대폰이 있었으면 5.16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면 총리가 휴대폰도 없던 시대에 수도원에 가서 어느 수도원인지 알지도 못하고 처박혀 있으니까 또 그 사이에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겁니다. 당시 아까 얘기했죠. 조선에서 가장 정예병은 광해군을 지키는 훈련도감의 수천 명의 정병이었는데 인조반정 일으키려고 동원한 군대는 7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말년에 이 광해군의 전국을 갖다가 장악하는 능력이나 시체 말로 총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이 서당 반락이라는 겁니다. 서당 반락. 이게 뭔 말이냐?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뭔가 건의를 해요. 심지어 어떤 건의까지 하느냐? 지금 이 뭐라는 놈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전하께서 포도청 군사를 보내서 그 자를 체포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가부간에 바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광해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보고 서서히 결정하겠다. 이 서당 반락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정치가나 권력자는 결단을 내릴 때는 가와 부를 명확히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생각하다가 상대방한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쫓겨나기 전날도 그랬어요. 창덕궁 후원, 이른바 비원이라는 데에서 잔치판 벌이다가 이미 반란군이 어디 어디 왔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는 술도 취했던 탓도 있겠지만 역시 서당 반락이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광해군과 이첨, 정인홍의 한계가 많았으니까 인조반정을 그냥 인조반정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것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광해군이나 대부파의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인조정권의 한계도 그 못지않게 뚜렷했어요. 인조정권은 광해군이 민생을 망치고 제조전을 배신하고 강상윤리를 망친 폐류나 그리고 백성들의 삶과 인류를 어그러뜨린 혼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지만 이 공신들 역시 권력을 딱 잡은 다음에는 이첨이나 이 광해군 정권의 문제아들만큼이나 비리가 많았어요. 광해군 정권에서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 이첨이고 두 번째로 잘 나갔던 사람이 박승종이라는 인물인데 이 반정공신 중에 원훈이었던 김유아 이기가 바로 이첨과 누굽니까? 박승종 집안이 갖고 있던 저택을 차지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적상탈취죠. 자기가 권력이 없을 때는 상대방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시쳇말로 씹어대다가 막상 권력을 잡고 나니까 상대방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즉 권력 쟁탈전이죠. 그리고 인조정권의 최대 한계이자 비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23년 3월 13일 날 이른바 반정성공으로 권력을 잡았는데 거기서 채 8개월이 안 된 1624년 1월 이괄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그렇게 보니까 올해는 또 이괄의 난 400주년이네요. 인조반정 400주년, 이괄의 난 400주년. 자, 이괄은 누구냐? 그 광해군 정권에서 아주 무장으로 이름을 알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인조반정의 쿠데타가 성공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아까 구인우, 구갱, 신경진 이런 사람들은 군대 실권이 없었고 이 김유라는 사람이 그 반정군의 대장으로 추대가 됐는데 이자는 그 반정 거사 당일날 약속된 시간에 안 나왔어요. 왜?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면 자기 죽는 건 물론이고 누구까지 죽습니까? 가족까지 몰살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에 막 반정군이 모였는데 대장이 안 나오니까 동요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해군 정권에서 군대 지휘 경험이 있던 이괄이 그 막 동요하던 군중을 휘어잡아가지고 그 반정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엄청난 정변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정의, 의리, 명분 이런 것도 내세우지만 그 배후에는 내가 이거 성공하면 권력을 차지하고 부귀를 누리고 명예를 세우겠다라는 이 실존적인 욕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괄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대장은 아니지만 이게 실패했을 뻔했던 정변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아마 정권 잡고 나서 논공행상 과정에서 나는 보나마나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최소한 병조판서, 국방장관 정도의 자리는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국방장관은커녕 저 평안도 영변에 압록강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후금을 막는 지방군 사령관으로 보직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괄은 절망한 거죠. 이건 인서울도 못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안도 영변으로 자기를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명드리면 깁니다만 이 농공행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1624년 1월에 반란을 일으켜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반란군이 서울을 점령해요. 역사에서 반란군이 서울 점령한 적은 이괄란이 처음입니다. 그 이외에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조 정권 입장에서는 최악의 위기였죠. 그런데다가 이괄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인조는 어디로 쫓겨갔냐면 여러분 저 공주. 그리고 공주에 가면 공산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걸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이괄은 서울 오자마자 어떻게 했냐? 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조의 숙부 그리고 광해군의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이었던 흥안군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괄이 한 달 정도만 서울을 점령하고 있었으면 인조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괄 역시 왜 망했냐? 서울을 점령하고 인조가 도망가 버리니까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경계를 푼 겁니다. 그 바람에 인조 측 진화군이 여러분 저기 서울에 가면은 저쪽 무학재 쪽에 안산이라고 있잖아요. 그 꼭대기를 장악해서 봉수대를 통제하면서부터 게임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 자중실함으로 부하가 이괄의 목을 쳐가지고 그냥 공주에 갖다가 바치면서 이괄란은 싱겁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쨌든 8개월 만에 어렵게 잡은 정권을 반란으로 잃어버릴 뻔했기 때문에 인조 정권은 그야말로 가슴을 쓸어내렸죠. 즉 반란으로 잡은 권력을 아니죠 반정으로 잡은 권력을 반란 때문에 상실할 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관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제 광해군을 쫓아냈으니까 그 무도한 시대 동안 자행되었던 온갖 비리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겠다라고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관란으로 한번 뜨거운 맛을 본 다음에는 그 거창한 슬로건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로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렵게 잡은 권력을 천년만년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써놓은 것처럼 정권 안보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 안보에 올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겠죠. 앞으로는 이괄 같은 놈이 절대로 다시 등장하지 못하게끔 안전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기찰이라는 겁니다. 기찰. 조선시대 쓰는 말인데 요즘으로 지금 모르는 사찰이에요. 사찰. 사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거나 뭔가 수상해 보이는 자들에게 인조 정권의 앞잡이들이 접근해 가지고 끊임없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겁니다. 특히 이괄처럼 전방에서 군대 거느리고 있던 직원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써놓지는 않았는데 정명호란, 그러니까 이괄란 일어나고 3년 뒤에 후금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 평양 북쪽에 안주성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안주성에 남이흥이라는 장수가 잘 싸웠는데 결국 후금군 공격을 막지 못하고 성이 함락돼요. 그래서 남이흥은 내가 이곳을 지키는 장수로서 적의 성 함락을 못했으니까 이건 내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화약상자에다가 불을 당겨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폭살해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자기 옆에 있던 측근에게 너는 절로 가라고 하면서 유언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실록에도 나오는데 내가 한 나라의 지방 무장으로서 적군의 침략을 막지 못했으니까 그 책임으로 내 목숨을 바치는 거는 하등 아깝지 않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있다. 뭐냐? 내가 여기 지휘관으로 있는 동안 관정공신들이 너무 많은 기차를 해가지고 한 번도 병사들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이 이런 국난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지휘관이 군대 이동하면 이거 무슨 목적으로 몇 명이나 되고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기찰이 만연한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나왔던 말이 상시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뭐 네이버나 같은 포털에 상시가라고 하면 뜰 거예요. 상시가란 말은 뭐냐면 시대를 한탄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 이괄란을 진압하고 얼마 지난 후에 모 반정공신 집에 이 화살의 편지를 단 화살이 날아가서 박히죠. 그리고 화살에 단 종이에 뭐라고 써 있으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아, 반정공신들아, 니들이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고 그들의 말을 차지하고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이 하면서 니들과 그들이 뭐가 다르냐? 무슨 말이냐면 광해군 정권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인조반정을 성공시켰다고 자랑했는데 지금 봐라. 이관란 당해가지고 이 꼴이 난 걸 보면 니들하고 광해군 정권의 간신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바로 쓴 노래가 상시가예요. 그러니까 인조 정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문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력을 잡고 나서 그걸 어떻게 천년만년 유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반정이라는 것을 주도할 때 공신들이 자기들끼리 몰래 약속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숭용살림이에요. 이거 뭐냐? 살림을 숭앙해서 등용한다. 자기가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정인홍. 정인홍이 광해군 정권 때 의병장 출신이죠. 남명 선생의 고제죠. 광해군 옹립하는데 절대적인 공신이었으니까 이 사람을 뭐 뚫고 들어갈 만한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권력 잡은 다음에는 정인홍 같은 살림을 하나 양성해서 우리 인조 정권의 이데올로그, 정신적 후원자로 삼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실국혼, 나라의 혼인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인조 이후의 왕들의 부인은 전부 어떤 당파로 쓴다? 서인당파로 쓴다. 왜 그러냐면 광해군의 부인 유씨 그리고 그 유씨의 동생이었던 유희분 이런 자들이 외척으로 이첨하고 겹사본을 맺어가지고 광해군 때 권력 정점에 섰거든요. 바로 그거를 학습하고 모방한 겁니다. 광해군 정권을 비난했지만 그들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영구 집권을 획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조 정권은 사실상 해난을 겪으면서 그 슬로건의 정당성 내지는 목표를 상실하고 말았다. 오로지 권력 유지하는 데 몰두하다 보니까 민생 개혁은 결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나라에게 가뜩이나 사대를 했는데 코가 낄 수밖에 없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인조는 이괄의 날을 맞이해서 공주로 피신했는데 이괄이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흥안군이라고 해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이자 인조의 숙부를 또 다른 왕으로 옹립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조선의 왕들은 명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그 정통성이 인정돼요. 근데 문제는 이괄해난이 일어나서 공주로 피난할 때까지 인조는 명나라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나라랑 이괄이 뭔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흥안군을 명나라가 조선왕으로 승인해 버렸으면 인조는 진짜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관란 겪은 다음에는 굳이 해야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과도하게 명나라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나라에게 코가 껴서 그 외교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물론 광해군이 계속 있었더라도 병자호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인조 정권은 광해군이 제주 지연을 배신했다고 그렇게 비난했지만 또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자호란을 만나가지고 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비극을 겪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광해군 정권을 몰아내고 계속 광해군 정권을 납작하게 만들 정도로 개혁을 몰아붙이면서 성공한 정권이 되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병자호란까지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광해군이 1623년에 쫓겨났는데 1641년까지 살았어요. 강화도에서 교동을 거쳐서 저쪽 제주도까지 유배되어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1641년 유배지에서 광해군이 죽었습니다. 그 유배지에 위리안 치된 장벽을 넘어서 제주 목사 이시방이 들어가 봤더니 계집종 하나가 죽은 광해군의 시신을 염을 있었다. 이거 이제 서울에다가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인조정권하고 신하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그 예조 판서였던 이현영이라는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광해군이 비록 쫓겨난 임금이긴 하지만 한때는 한나라의 군주였으니까 그의 죽음을 맞이해서 3일 정도는 애도의 기간을 갖는 것이 그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조반정 공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저 이현영이라는 자를 당장 잡아다가 국문해야 된다.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광해군은 걸주보다도 극악무도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관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과분한 대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걸주가 누굽니까? 이게 한나라, 은나라 시절에 중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 바로 걸주잖아요. 주임금은 자기 숙부의 심장을 꺼내서 먹은 자 아닙니까? 그런 자보다도 더 포악한 임금이다.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결국 자기들의 과거 파리죠, 일종.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인조반정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의아하신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서부 경남 우도에 와서 남명 선생 동네니까 인조반정을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광해군을 띄워줄 줄 알았는데 특히 김영기 교수님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서대의 광해군도 문제가 많았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해군이 외교나 이런 데서 상당한 수완을 발휘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는 건 분명한데 모순되는 점이 뭐냐? 그 외교나 국방에 써야 될 막대한 재정을 궁궐 짓는데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모순된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최명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광해군 정권을 몰아내는 쿠데타에 참여해서 1등 공신이 됐는데 그 이 사람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주 재밌는 점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광해군이 내정에서 저지른 뭐 폐모살제나 토목공사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하는데 인조반정 딴 공신들하고는 전혀 틀리게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일도 비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광해군 정권의 외교를 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병자호란 때 주화로서 청해에 현실적으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강경론만 내세우면 조선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진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조만간에 제가 2000년에 광해군이라는 책을 써서 좀 시체말로 과분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그 책을 좀 개정할 때가 됐다. 그동안 많은 자료도 새로 발굴됐고 실록도 다시 보니까 이 새롭게 고쳐야 될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나 인조정권이나 17세기 초반 이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던 시점에서 그야말로 국가나 정권의 모든 역량을 밖으로부터는 외세의 침략을 막고 안으로는 그 외란이 남긴 내적 후유증을 극복해야 되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광해군 정권도 그렇고 인조 정권도 그렇고 그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양자 모두가 그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역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빠지기 쉬운 오만, 교만,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만심이 결국은 비극을 부른 것이다. 권력자에게 오만과 자만은 결국 민심을 잃는 첩경이자 그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른바 인조반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예, 구독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